지금은 당장은 바꾸기 힘듭니다. 미국도 지금은 못 바꿉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효율적인 전력망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1973년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가난했고 일본처럼 110볼트를 쓰던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여기서 멈춥니다. 이미 깔린 것을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비용이 크고 불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3년 한 분이 다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셨습니다. 지금의 비용이 아니라 5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세계 최강국들도 주저하는 그 선택을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에 과감하게 결단하셨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32년에 걸친 대장정, 11번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의지.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계산만 하고 아직도 바꾸지 못했고 왜 대한민국은 끝내 해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나라가 미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워커입니다. 6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저는 여전히 미국 에너지 정책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직 미 연방에너지정책위원회 인프라 전략 고문이었고 지금은 국제에너지정책포럼 선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30년 넘게 전력 인프라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언제나 합리적이었다는 것이었죠. 2025년 2월 제네바 국제에너지정책포럼 회의장안은 각국 전문가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주요 국가별 전력 효율 지표가 떠올랐고 저는 습관처럼 미국 수치부터 확인했습니다.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력 손실률이 유독 낮았어요. 송배전 효율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확연히 높았고 가정용 전력 사용 패턴도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사라 밀러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포럼의 수석 연구원이죠.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 한국 데이터 확인해 보셨어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뭔가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류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3년째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는데 전부 일치합니다. 사라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전력 인프라 효율 그래프였죠.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곡선은 거의 흔들림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시기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 기울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안정적인 패턴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정치적 변동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인프라 투자는 항상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뭔가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적 차이라니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전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합리적인 계산을 해왔고 최선의 선택을 내려왔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나은 구조를 가질 리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이상하게도 그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안정적인 곡선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포럼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한국전력 인프라 사례 분석건, 당신이 맡아주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분석이 제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지리라는 걸. 분석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포럼 사무국에서 한국전력공사 측에 자료 요청을 넣었고 사흘 만에 방대한 데이터가 도착했죠. 저는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전력 인프라 관련 보고서가 쌓여갔습니다. 발전소 건설 이력, 송배 전망 구축 현황, 전압 표준화 과정까지. 모든 자료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라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파일을 들고 있었죠. 추가 자료 가져왔어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의 전압 전환 관련 문서입니다. 그녀가 책상에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압 전환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초기에 전압 표준을 정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전환한다는 건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였죠.
네, 한국은 1973년부터 전국적으로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꿨대요. 32년에 걸쳐서요. 사라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2년이요? 그건 단순한 인프라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국가 프로젝트였죠. 저는 파일을 펼쳐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73년이라는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그 시기 한국의 경제 상황 자료도 함께 있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되던 때였습니다. 미국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됐거든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전국 전압 전환을 시작했다고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당시로서는 가장 비싸고 위험한 선택을요. 저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공사 진행 기록, 사고 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 모든 게 빈틈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정권이 바뀌어도 이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민주화 운동, 경제 위기, 정치적 격변. 한국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220볼트 전원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프라 정책도 바뀌었으니까요. 에단, 이상하지 않아요? 사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요? 우리는 언제나 합리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비용 대비 효과, 리스크 분석, 투자 회수 기간. 그런데 한국은 그런 계산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말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래프잖아요. 흔들림 없는 상승 곡선. 사라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됐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틀렸다는 걸,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다는 걸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게 깔렸죠. 사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은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1973년 한국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며칠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내온 자료 중에는 1973년 당시 결정 과정을 다룬 회의록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갔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회의록 속 한국 관료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220볼트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중간에 실패하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들은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달랐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회의록 어딘가에 적힌 그 문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되뇌었죠. 미국식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경제가 더 성장하고 나서 하자.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문득 1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2010년 저는 연방에너지정책위원회에서 미국 전역 220볼트 전환 가능성을 검토했었습니다. 당시 분석 결과는 명확했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교체 비용만 3조 달러가 넘게 나왔고 예상 공사 기간은 최소 40년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때 제 상사였던 존 헤이스가 대답했죠. 지금은 아니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원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여전히 110볼트를 쓰고 있었거든요. 더 효율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197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끝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동안 그들은 실행했던 거예요. 아침이 되자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혼란스럽다고 30년 동안 믿어왔던 게 흔들리고 있다고.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사라는 더 묻지 않았죠. 금요일 보고 회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책상 위의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전력 인프라 데이터, 1973년 회의록, 32년간의 공사 기록.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걸 보고서에 쓸 수 있을까요? 에너지부 고위 관료들 앞에서
미국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0년 넘게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회피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에단, 사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 네.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데이터 정리만 좀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죠. 그럼 내일 오전에 사무실에서 봐요. 같이 최종 검토 한번 하죠. 사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특히 1973년 회의록으로 돌아갔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국가 경제가 바닥인 상황에서. 저는 문득 2010년 회의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존 헤이스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기다리자. 그게 우리의 답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하지만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가진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보고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에 추가 요청을 넣었죠.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전력 손실률과 인프라 투자 규모를 월별로 정리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엑셀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했어요. 화면에 펼쳐진 곡선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973년 3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첫 번째 220V 전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달의 전력 손실률은 급격히 치솟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공사 중에는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달 손실률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었어요. 몇 년이 흐르는 동안 매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1979년 박정희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그래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미국이었다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정책이 중단되거나 늦춰졌겠죠. 하지만 한국의 그래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해에도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해에도 심지어 IMF 구제금융을 받던 그 참혹한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격변 속에서도 220V 전환은 계속됐어요. 예산이 줄어든 해도 있었지만 완전히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제 눈에 특정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기간에는 공사가 대폭 축소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공사 속도가 빨라졌어요. 예산은 줄었는데 진행률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세부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현장 인건비 동결, 자재 국산화 비율 확대, 공정 효율화를 통한 공기 단축. 그들은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멈추는 대신 더 효율적으로 일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 공사를 오히려 가속화했다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미국은 왜 못했을까요? 우리에게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1973년 한국보다 우리는 훨씬 부자였습니다. 2010년에 검토했을 때도 우리는 세계 최강 대국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했거든요.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는다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는 여전히 110V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커리어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계산을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그래프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한국의 흔들림 없는 상승 곡선과 미국의 정체된 110V 시스템. 두 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죠. 2010년 제가 작성했던 미국 전압 전환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제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에단 워커 수석 분석관.
그때 저는 46살이었죠. 경력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문장들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현 시점에서 전국적 전압전환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10년 후 재검토가 적절함. 단계적 접근보다는 차세대 전력 시스템 개발에 집중해야 함.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1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고 지금도 미국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반면 한국은 197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끝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동안 그들은 실행했던 거예요. 아침이 되자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혼란스럽다고 30년 동안 믿어왔던 게 흔들리고 있다고.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사라는 더 묻지 않았죠. 금요일 보고 회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책상 위의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전력 인프라 데이터, 1973년 회의록, 32년간의 공사 기록.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걸 보고서에 쓸 수 있을까요? 에너지부 고위 관료들 앞에서 미국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0년 넘게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회피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에단. 사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 네.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데이터 정리만 좀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죠. 그럼 내일 오전에 사무실에서 봐요. 같이 최종 검토 한번 하죠. 사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특히 1973년 회의록으로 돌아갔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국가 경제가 바닥인 상황에서. 저는 문득 2010년 회의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존 헤이스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기다리자. 그게 우리의 답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하지만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가진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보고 회의는 오후 2시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포장해서 넘어갈 것인가. 사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밤새 여기 계셨던 건 아니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아침 일찍 출근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잠을 자려고 집에 갔다가도 계속 그 그래프가 떠올라서 결국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라는 제 책상 위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한국전력 인프라 분석 결과 슬라이드는 45장이었습니다. 그래프와 표 그리고 1973년부터 2005년까지의 공사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죠. 다 만드셨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들긴 했습니다. 데이터도 완벽하게 정리했고 분석도 빈틈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발표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을 담은 보고서였으니까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론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떠올랐죠. 한국의 전력 인프라 우위는 1973년 전략적 결정에서 비롯되었으며 32년간 일관된 실행이 현재 경쟁력을 만들었다. 사라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고 화면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에단.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떤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이게 사실이라는 걸. 그래프는 명확했고 공사 기록은 빈틈이 없었으며 결과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말하기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그 사실이 제가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함께 내렸던 결론들을 정면으로 부정할 때는요. 존 헤이스 국장님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았어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어요. 2010년 보고서에서 저와 함께 미국 전압 전환을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렸던 바로 그 사람. 당시 저희는 확신에 차 있었죠. 우리의 계산이 합리적이라고, 기다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에너지부 고위정책 담당자가 됐습니다. 오늘 그가 제 발표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내렸던 그 결론이 사실은 회피였다는 이야기를요. 에단, 진실을 말하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사라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분석가였습니다. 진실을 찾고 그걸 보고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정치적으로 편한 결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진실이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진실이 제 커리어 전체를 뒤흔들고 제가 존경하는 동료들을 난처하게 만들 때는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사라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만약 당신이 저 자리에 있다면 이 자료를 그대로 보고하시겠습니까? 15년 전 자신이 내렸던 결론이 틀렸다고, 그것도 동료들 앞에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라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라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한국이 잘했다는 것만 보고하면 그건 그냥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왜 같은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까지 분석하면 그건 배우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는 거죠.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천천히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사라의 말이 옳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왜 그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까지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게 진짜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한 장을 더 추가하기로요. 미국이 2010년에, 2015년에, 2020년에 왜 전압 전환을 하지 못했는지,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이 어떻게 영구적인 회피가 됐는지, 그 진실까지 담기로 했습니다. 사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선택 계산과 회피 사이 제목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을 쓰고 있는데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라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잠시 통화하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단, 한국전력공사에서 걸려온 겁니다. 추가 자료 관련해서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미 필요한 자료는 다 받았거든요. 하지만 수화기를 받았죠. 안녕하십니까, 에단 워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워커 박사님, 저는 한국전력 국제협력팀 김민준입니다. 박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뭔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저희가 보내드린 1973년 회의로 기억하시죠? 그 당시 현장 책임자 중 한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이정만이라는 분인데 당시 배선공 반장으로 서울 강남 지역 첫 번째 전환 공사를 직접 지휘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라니요. 1973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니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에 계십니다. 올해 74이신데 정신은 아주 또렷하십니다. 제가 박사님 연구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김민준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고 회의는 5시간 후였어요. 지금 서울로 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없었습니다. 화상통화가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김민준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만 선생님 댁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라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1973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1시간 후에 화상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정확히 1시간 후 제 컴퓨터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거실이 보였어요. 낡은 소파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그 옆에 김민준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만 선생님.
저는 미국에서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에단 워커라고 합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우리가 1973년에 뭘 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의 한국어를 김민준이 통역해줬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께서 직접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정만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깔린 전선을 다 뜯어내고 새로 깐다고요? 돈도 없는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일을 벌이나 싶었죠. 우리 반원들도 다들 불평했습니다. 왜 멀쩡한 걸 바꾸냐고요? 통역을 들으며 저는 화면 속 노인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말할 때는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하지만 위에서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국가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현장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감전사고로 동료 둘을 잃었죠. 이정만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건 끝을 봐야 한다고, 반만하면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버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정만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1973년 3월 첫 공사가 시작됐을 때 저는 38살이었습니다. 배선공으로 15년 경력이었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강남 일대 전체를 바꾼다는 거였죠. 당시만 해도 강남은 논밭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부는 거기에 새 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통역을 듣는 동안 저는 화면 속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50년 넘게 전선을 만져온 손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기존 전선을 제거하면서 정전사고가 계속 났어요. 주민들이 찾아와서 욕을 했죠. 장사 못한다고, 애들 공부 못한다고. 저희도 미안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빨리 끝내는 수밖에요. 이정만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자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주민 반발이 심했다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었죠, 물론. 현장 소장이 위에다 보고했습니다. 이러다 큰 사고 난다고,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하다고. 그런데 답이 뭐여진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속도를 더 올려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천천히 하니까 불만이 쌓인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면 피해 기간도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아침반, 저녁반 나눠서 24시간 돌아가며 일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주민 반발이 심하면 공사를 늦추거나 중단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속도를 올렸던 겁니다. 사고는 더 늘지 않았습니까? 물론 늘었죠.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니까 실수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가 익숙해진 겁니다. 처음엔 하루에 5채 바꾸는 게 고작이었는데 2달째엔 10채씩 했어요. 속도가 2배로 늘었죠. 이정만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부심 같은 게 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엔 욕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줄어든 거예요. 220V가 110V보다 효율이 좋으니까요. 같은 전력을 쓰는데도 요금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니까 아직 안 바뀐 동네 사람들이 언제 우리 동네 하냐고 독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공사가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의 인식을 바꾼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사라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만 들리게요. 이건 보고서에 꼭 넣어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선생님,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1979년에요. 이정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해는 혼란스러웠죠.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저희도 공사가 중단될 줄 알았어요. 실제로 3달 정도 예산이 끊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끼리 계속했습니다. 월급은 안 나왔지만 현장엔 나갔어요.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3달을 버텼더니 새 정부에서 예산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밀린 월급도 받았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급도 없이 3달을 버텼다니요. 그것도 국가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노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미 시작한 일인데 반만 하고 그만두는 건 더 나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차이였구나 하고요. 미국은 계산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리스크 분석, 정치적 타당성. 모든 걸 따졌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일단 시작하면 끝을 봤습니다. 계산보다 실행이 먼저였던 겁니다. 화면 속 이정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2005년에 마지막 지역 전환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은퇴한 뒤였습니다. 뉴스에서 그 소식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화상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이정만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32년 걸린 일을 끝까지 해냈다는 그 뿌듯함과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가요.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에는 전신주가 즐비하게 서 있었어요. 110V 전선이 그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설치된 그대로요. 75년 동안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에단, 보고서 수정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회의까지 2시간 남았어요. 사라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이정만의 증언을 보고서에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숫자와 그래프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슬라이드 중간에 3장을 추가했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현장의 목소리 1973년 배선공 반장 이정만의 증언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정만이 했던 말들을, 그가 겪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주민들의 반발, 사고로 잃은 동료들, 월급 없이 버틴 석 달, 그리고 마침내 2005년 완공 소식을 들었을 때의 눈물까지. 글을 쓰면서 저는 계속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이 이야기를 쓴다는 건 미국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75년 동안 바꾸지 못한 걸 한국은 32년 만에 완성했다는 걸요. 1시간 뒤 보고서는 완성됐습니다. 슬라이드는 50장으로 늘어났어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정만의 증언. 모든 게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계산이 아니라 실행에서 나온다. 사라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 발표하시면 에너지부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특히 헤이스 국장님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존 헤이스는 제 멘토였어요. 15년 전 함께 보고서를 썼던 사람이고 제가 연방에너지정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 앞에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USB에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확고했어요. 이정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월급도 없이 석 달을 버텼던 그 사람의 눈빛이요. 회의 시간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킷을 입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라가 문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가시죠. 혼자 가시긴 힘드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에너지부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에 12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존 헤이스였죠. 회색 양복을 입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정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인데 반만 하고 그만두는 건 더 나쁘잖아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존 헤이스도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에단, 기다리고 있었네. 자, 우리에게 한국전력 인프라에 대해 뭘 발견했는지 들려주게. 저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목이 모두에게 보였죠. 한국은 왜 220V를 쓰는가? 1973년 결정과 미국이 하지 못한 선택.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기침 소리를 냈어요. 존 헤이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력 효율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그래프가 스크린에 떠 있었죠. 흔들림 없는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송배전 손실률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위기가 와도 이 추세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건너편에서 누군가 팔짱을 꼈어요.
에너지부 정책국장 로버트 밀러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워커 박사, 잠깐만요.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한국의 데이터가 우수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이미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던 부분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력 효율 비교 그래프였어요. 두 선이 1990년대엔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2020년대에는 확연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1990년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전력 인프라 효율은 거의 동등했습니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우리보다 22% 앞서 있습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22%.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존 헤이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에단,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973년입니다. 한국이 전국적으로 110V에서 220V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그 해부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1973년 회의록 사진이었어요. 한글로 된 문서였지만 영어 번역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0도 안 됐습니다. 미국의 20분의 1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비싸고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전압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로버트 밀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무모한 결정 아닙니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해 보였지만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산했어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바꾸기 어렵다는 걸요. 인프라가 쌓이고 기득권이 생기고 교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공사 진행 기록이었어요. 32년 동안 11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경제 위기, 정치적 격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 헤이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턱이 굳어 있었어요. 그럼 자네 말은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이 핵심이었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0년 미국 전압전환 검토 보고서 표지가 나타났어요. 제 이름과 존 헤이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보류했습니다. 저는 존 헤이스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럼 자네 말은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이 핵심이었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0년 미국 전압전환 검토 보고서 표지가 나타났어요. 제 이름과 존 헤이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보류했습니다. 저는 존 헤이스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 2020년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상 시기상조라고 했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로버트 밀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납세자 돈을 함부로 쓸 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1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110V를 씁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정만의 사진이 떴어요. 노인이 카메라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1973년 현장에 있었던 배선공 반장과 통화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정만의 말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인데 반만하고 그만두는 건 더 나쁘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시작했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우리는 계산만 하고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22%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존 헤이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존 헤이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그 사람의 눈빛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에단,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그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의 커리어를, 우리가 함께 내렸던 결정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걸요. 국장님, 저는 단지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자네가 말하는 사실이란 게 우리가 15년 동안 틀렸다는 건가? 미국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가? 헤이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사람들이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긴장감이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선은 헤이스에게서 떼지 않았어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산은 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산 없이 실행하는 건 무모함이야. 우리는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네. 3조 달러를 그냥 쏟아부을 순 없어. 헤이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가 화를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도 돈이 없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가난했죠. 하지만 그들은 했습니다. 32년 동안 멈추지 않고요. 그건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야. 독재 정권이 밀어붙인 거잖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야, 에단. 국민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로버트 밀러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례를 우리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요.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한 뒤에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권이 10번 넘게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독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럼 자네는 뭘 하자는 건가? 지금이라도 전국을 뒤엎고 220볼트로 바꾸자는 건가? 헤이스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확한 답을 모르겠거든요. 지금 미국이 전압전환을 시작한다 해도 한국을 따라잡는데 몇십 년이 걸릴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영영 못 따라잡을지도 모르죠. 대답 못하겠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네가 발표한 건 그저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일 뿐이야. 헤이스의 말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립되고 있었어요. 사라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준비한 모든 데이터, 이정만의 증언, 32년의 기록. 그 모든 게 이 회의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국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2010년에, 2015년에, 2020년에. 매번 계산만 하고 결정을 미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보다 22% 뒤처져 있습니다. 존 헤이스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네.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게. 이번엔 실현 가능한 대안을 포함해서 말이야.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커리어에서 제 보고서가 거부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했네. 헤이스가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보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사라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나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뽑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사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발견한 진실을, 이정만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냥 묻어버려야 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워커 박사님.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에너지부 소속 분석관으로 보였습니다. 제 명함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박사님 발표 인상 깊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 보고서는 방금 거부당했는걸요. 고맙지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라와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에단,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한국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1973년 회의록, 공사기록, 이정만의 증언.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존 헤이스였습니다. 에단,
오늘 회의는 유감이었네. 우리는 30년을 함께 일했잖나. 자네라면 현실과 이상을 구분할 줄 안다고 믿었는데 말이야. 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게. 이번 건은 없던 일로 하지.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없던 일로 하라고요. 제가 발견한 진실을, 이정만이 들려준 32년의 이야기를 그냥 지우라는 말입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문득 2010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46살이었죠. 헤이스와 함께 전합전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바꿨습니다. 시기상조라고 좀 더 기다리자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한국은 이미 끝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에 전신주들이 보였어요. 110V 전선이 그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갑자기 한국의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자료사진에서 봤던 서울의 모습이요. 깨끗하게 정리된 지하 전선, 효율적인 배전망. 그들은 32년 동안 조금씩 바꿔나갔고 결국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니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계산했지만 결정하지 않았어요. 분석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나은 시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 시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만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미 시작한 일인데 반만 하고 그만두는 건 더 나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헤이스에게서 받은 2010년 보고서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쓸어내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가 썼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국적 전압 전환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 그 아래 헤이스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서명도요. 저는 그 서명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제가 했던 선택이었죠.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그 선택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이스의 말대로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까요? 제가 발견한 진실을 묻어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저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데이터, 분석, 이정만의 증언. 진실이요. 사무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둠 속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어요. 한국국제전화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워커 박사님, 저 김민준입니다. 한국전력 국제협력팀에서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흥분한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 화상통화 이후에 이정만 선생님께서 박사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정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민준이 통역해줬습니다. 박사님, 오늘 통화 후에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이야기가 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오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1979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예산도 끊겼고 아무도 전력 인프라 같은 걸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희 현장 소장이 배선공 반장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월급도 안 나오는데 계속할 건가요?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지금 멈추면 지난 6년이 다 허사가 된다고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월급 없이 석 달을요. 이정만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사님, 그때 우리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손으로 깐 전선이었고 우리가 땀 흘려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반만하고 놔두는 건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사님도 뭔가 시작하셨던 거 아닙니까? 오늘 발표 말입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해요. 이정만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김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확고해지고 있었어요. 이정만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큰 힘이 됐다고요. 통화를 끊고 저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휴대전화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한 발표는 단순히 한국전력 인프라를 분석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회피했던 진실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정만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했어요. 저는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갑자기 환해진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책상으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헤이스의 이메일이 아직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이번 건은 없던 일로 하지. 저는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보고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모두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고 이정만 선생님의 증언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걸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다 쓰고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제 커리어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헤이스와의 30년 관계도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진짜 실패는 진실을 외면하는 거라는 걸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1973년 한국의 선택과 2025년 미국의 선택 다시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실행의 힘. 이건 에너지부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학술지 논문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형식이었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방금 헤이스 국장님한테서 이메일 받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방금 보낸 답장이 떠 있었어요. 사라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네요. 돌이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사라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정책연구회지요. 거기라면 정치적 압력 없이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사라가 들고 온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국제에너지정책연구회지 투고 양식이었습니다. 이미 준비해 오셨군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사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사적 맥락, 이정만의 증언, 그리고 미국이 왜 같은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고찰까지 정리했죠. 새벽 4시쯤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국가 인프라 전환의 정치경제학 한국 220V 전환 사례와 미국의 정책 실패. 강한 제목이었지만 정확했습니다. 투고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헤이스 국장이 저를 부른다고 했어요. 국장실로 가니 헤이스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앉게. 자네 어젯밤에 학술지에 논문 투고했다더군. 에너지부가 작은 세계야. 다들 알고 있네. 에단, 정말 이 길로 가려는 건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국장님, 저는 분석가입니다. 진실을 찾고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 일이 경력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헤이스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자네는 변했어, 에단. 아니요, 국장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헤이스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사표 양식을 건넸습니다. 이걸 쓰고 나가게. 해고보단 사직이 나을 테니까.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많이 배웠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헤이스가 물었습니다. 자네 논문이 게재되면 업계가 발칵 뒤집힐 걸세. 준비는 돼 있나? 준비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사표를 작성했습니다. 사라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후회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단 1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서명했습니다. 석 달 후 국제에너지정책연구회지에서 게재 승인 연락이 왔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업계가 뒤집혔고 언론과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한 달 뒤 MIT 에너지연구소에서 객원 교수직 제안이 왔습니다. 국가 인프라 정책 연구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는 MIT 에너지 연구소 강의실에 서 있습니다. 객원 교수로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은 국가 인프라 정책 세미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학생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계산도 아니에요. 바로 실행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국전력 인프라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여러 번 본 그래프였지만 저는 매번 이걸로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1973년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했죠. 그리고 32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의 경쟁력을 만들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하는 데 익숙하니까요. 실행하는 데는 서툴러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거였습니다. 뜯어보니 이정만의 편지였습니다. 김민준이 대신 써준 것 같았어요. 워커 박사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한국신문에도 번역돼서 실렸더군요. 제 이름도 나오고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했던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에 오실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직접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석 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정만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한 곳으로 모시라고 하셨어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전신주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전선이 지하에 묻혀 있었죠. 강남 어느 주택가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이정만이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75살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1973년 3월, 제가 처음으로 220V 전원 공사를 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이정만이 집을 가리켰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2층 집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주인이 살고 계십니다. 허락받고 왔어요. 우리는 집 앞에 섰습니다. 이정만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전선을 바꿨습니다. 손이 떨렸죠. 실수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 또 다음 집. 6년 동안 이 동네 전체를 바꿨어요. 그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52년 전 그가 땀 흘렸던 곳이었죠. 박사님,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나라를 바꿀 거라는 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맞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